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민생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오늘로 꼭 1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서가번, 홍석준 두 분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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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개회식이 있었고 오늘부터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까지 이렇게 이어가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민생법안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2월 국회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입법 과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예,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자리였죠. 집권당 원내대표로서의 분명히 그 의지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표현된 이 대표연설이었다. 예. 결국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집권당의 원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입법을 통해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까지 하면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표 연설을 보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이고도 입장들이 분명하게 밝혔다. 국민들께서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도 좋고 또 믿음이 가는 그런 연설이었다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최우선적으로 민생을 꼽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민생이 중요하고 회복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상황실까지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2대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22대 지금 22.5%밖에 안 되는데 21대 때까지만 해도 28.7%였거든요. 그런 보면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가장 그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 법안조차도 정리가 안 됐다라고 꼬투리를 잡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본시장 관련돼서도 노동 문제 또 청년들 취업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 하나하나 했고 또 특히 사법개혁 그다음에 내란 종식과 관련돼서도 분명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입법과 이제 관련된 이제 속도전에 좀 나서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생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야기할 거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도전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입법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상황과 관계된 특히 국가 재정과 관계되는 문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속도전을 한병도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어떤 말을 자격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30번 이상의 어떤 탄핵과 그다음에 또 수정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키다시피 했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속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국회 절대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어떤 협조 분위기를 통해서 입법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이야만은 이거는 절적으로 민주당의 태도 달렸다. 민주당이 정말 입법 관련해서 민생 관련돼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님도 거부를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관련된 것은 당연히 속도전을 하되 사법개혁이라는 빌미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것들을 막무가내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2월달 중 가장 중요한 법 두 가지를 꼽아라면 하나는 이제 대미투자 촉진 특별법과 그다음에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 문제가 앞으로 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원식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제 국민투표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재외 국민 투표가 또 안 된다든지 뭐 사전 투표라든지 이렇게 좀 불비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좀 설 전에라도 고치자. 그리고 이제 헌법은 이제 전문을 여야가 합의할 순서에서 이제 고쳐서 지방선거에서 한번 개헌을 해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개헌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예를 들면 권력 관련돼서도 그렇고 국민기본권 관련해서도 그동안 특히 이제 ICT 관련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인권 문제와 좀 달라진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 포인트로 이렇게 개헌을 하자.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전 국민 어떤 투표에 따른 어떤 행정 비용도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또 원래 계획했던 원 포인트뿐만 아니라 개헌 관련된 어떤 이슈가 아마 분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론도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하나의 간단한 어떤 입법 고치듯이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원 포인트로 개헌하자. 이런 발상은 헌법을 하나의 입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원 포인트 개헌하자. 이런 점은 많은 어떤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투표법은 몰라도 개헌은 뭐 3분의 2 찬성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개헌론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다 지금 이해하고 있고 또 개헌해야 된다는 그 여론도 분명하게 앞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87년 헌법 체제가 민주주의의 이 그 뭐 완성, 이를테면 윤석열 내란 사태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여러 가지 이 그 변화, 또 질서의 변화, 또 미래 산업의 미래의 세계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는 개헌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늘 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데서도 그런지 원식 의장님도 그러셨고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합의된 부분이라도 좀 일단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이 헌법이라는 게 개별 그 입법 절차들 또 복잡한데 헌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양당의 지난 대선 때도 양당의 후보들이 다 개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이라도 이 그 헌법 개헌과 관련돼서 어떤 틀을 갖추자, 출발을 하자 이런 선언이라고 보여지고 또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만큼이라도 이번 정권에서라도 개헌은 좀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또 준비를 해서 이런 시일 내에 개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투표법 개헌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국민투표법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죠.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이슈가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지난 23일부터인가요? X에만 11번째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이제 보여줬다고 할까요? 계속해서 직접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제 다양한 내용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청년들의 피눈물을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보유세 카드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만약에 근원이 결국 이 부동산이다, 집값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청년 주택 문제는 뭐 더 심각한 이 상황들이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서울에 집이 317만 채라 그러죠.
그건 놀랍게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90만 채 정도가 지금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300만 채? 예, 317만 채 예. 정도 되는데 한 90만 채 정도가 지금 3분의 1이 여러 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게 예, 된 그런 예, 이 예.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왜곡되고 심각하게 지금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이러는데 결국 아까 오늘 뭐 이 보유세 시사를 하셨다고 대통령께서 했지만은 결국은 야당에서는 지금 뭐 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러고 뭐 해결책이 있었냐라는데 이미 공급 대책은 수도권에 6만 호를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네. 그러나 뭐 안 팔면 그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 팔 수 없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 다가구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뭐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네. 누가 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뭐 죄악시 여기지는 않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데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그 투기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팔 수밖에 없겠다, 네. 없도록 하겠다. 결국은 보유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도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봐야죠.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과거와는 이제 다르다. 현재로서는 이제 부동산 중과를 유예한 중과하겠지만은, 조치를 이제 예. 종료시켜서 중과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중과하는데 예. 결국 그거 갖고 되냐 안 판다라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팔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결국은 보유세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과세 전에 파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냐. 예. 이런 표현이라고 보고 또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예. 이 최소한 우리가 집을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쓰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탈피는 해야 되겠다. 그 의지의 직접 분명한 의지 SNS를 표현이고 통해서 직접 의견 비명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요. 강력한 의지의 결국은 표명이다. 네. 뭐 그 야당 송원석 대표가 지난번 이 계곡 식당 철거 예. 관련돼서 빗대서 빚고 왔습니다마는 계곡 그 식당 문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불편과 그 원성을 쌓았던 정책이고 또 어려웠던 이 알겠습니다. 사안들인데 경기도지사실을 그걸 깔끔하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 그 빚고는 투로의 취급할 네.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홍 의원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란건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트윗을 X를 이제 썼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지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냐 하는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충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어려워서 사실상 아무 정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자신감 있게 이게 5,000포인트보다 그리고 계곡 정비보다 더 쉽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네.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글쎄 그런 말을 믿을 국민들을 뜰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해서 다 주택자가 판다면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또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지금 참모들 다수 열 몇 명이 지금 수도권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데 전혀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결국은 지금 진보 좌파 정권이 잡을 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왜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면 전부 다 정부 어떤 정책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민간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꽁꽁 묶고 정부만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접근한 방법이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뉴타운 정책 등으로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도 지금 우파 정부 잡을 때는 부동산이 안정된 이유는 민간의 어떤 시장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도 이재명 정권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자꾸 이제 부과하려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사실상 지금 주택을 팔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과를 하겠다. 그래서 토끼몰이 사냥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인하에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집 갖고 있는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많은 SNS를 하다 보면 네. 저는 실수를 하고 실기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기 보유 관련된 이 세금 면제 이런 부분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당 부처에서 정정 반박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좀 사안을 조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민간까지 통합해서 보는 어떤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문제, 이 부동산 정책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향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뜨거운 그런 감자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2월 3일,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치러지니까 지방선거가 꼭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선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작년 6월 3일에 이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단체장, 시군구청장 228명, 그리고 교육감 17명 이렇게 뽑는 선거인데, 자 이번 선거의 어떤 뭐 구도라고 그럴까요? 뭐 메시지, 뭐 시대 정신 이런 부분은 어떤가라고 두 분께서는 보시는지, 승부처는 뭐라고 보시는지. 예. 실제로 이제 120일 남았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각 당에서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해도 했다. 네. 뭐 오래전부터 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그 특별 대체 기구까지 지금 만들어서 준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제명 건으로 당이 지금 쑥대밭이 돼서 정신을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방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고 있는 모든 각급 선거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복잡한 선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각 당에서도 그래서 그만큼 또 각별하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광역 행정 통합 네.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이 법안들이 지금 신속하게 처리돼서 예. 준비할 수 있도록 예. 통합해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당에서 지금 이거는 결국은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 광역 단위도 네. 그렇고 기초 단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사실 거의 뭐 압승을 한 거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도 예. 다 이리 했고 뭐 또 물론 충청까지 다 석권을 했는데 이제 중간 선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임기 중에 치른 첫 번째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국민들은 중간 선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예.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여당대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란 관련돼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돼서 지금 그렇게 또 치열하게 그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치고 서로 각자 예. 승리를 할 알겠습니다. 것인지 국민들이 주목해서 볼 거라고 봅니다. 홍의님은 어떤 부분이 좀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탄핵 직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네. 상황이지만 그러나 2018년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좀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내란 프레임을 계속해서 몰고 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그리고 국회까지도 압도적인 민주당이 됐는데 지방까지 그래 되면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된다 이런 어떤 독재 프레임과 부동산, 환율 등으로 인한 어떤 민생 정책의 어떤 이재명 정권의 어떤 실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당 다 공이 지금 민주당도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였던 제명으로 내부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을 딛고 어떻게 공천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계획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선거가 뭐 이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